근로소득 비과세. 여기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외워달라는 거 꼭 반드시 안 줍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가요. 여기 대표적인 게 식사 및 식대, 여기 좀 잘 나옵니다. 여기는 못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자, 여기에서 식사 및 식대. 식대는 돈이고요. 식사는 먹는 거? 먹는 걸로 제공받는 건데 점심 얘기하면 점심. 자, 일단 우리 식사는 무조건 비과세. 식사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음식으로 받는 건 우리가 무조건 비과세 금액 안 따져요. 대신에 식대인데요. 여기 식대가 중요해요. 식대. 자, 우리가 돈으로 받는 거 있죠. 식사를 돈으로 받는 거. 그럼 우리가 식사를 돈으로 받잖아요. 그럼 일단 이 식대는 중요한 게 여기에요. 식사를 안 받아야 됩니다. 식사를 받지 않는 식대만 비과세가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식사와 식대를 같이 받으면 식대는 과세입니다. 전액 과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대가 나오면 꼭 식사를 같이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식사를 안 받아야. 이거 좀 너무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도, 8년도 이때 공부할 때 그때부터 공부했었나? 아마 그때도 10만 원이었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물가가 상승이 꽤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아마 요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좀 알고 30만 원까지인가 올려준다고. 제가 최근에 좀 봤거든요. 이것 때문에 30만 원 물가 상승률 오래 해가지고 좀 냉면 하나 먹는데도 한 만 원 가잖아요. 요즘. 좀 10만 원이 말이 되냐고. 편의점 도시락 한번 먹어야 되는 거냐고. 좀 그런 거기 때문에. 비과세 해줍니다. 10만 원까지. 지금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동그라미 2번을 시험에 많이 내요. 자, 동그라미 실비현상이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 비용을 종업 임직원들이 지출한 거예요. 개인 돈으로. 그리고 나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겁니다. 가끔씩 이럴 때 있죠. 내가 이제 회사 업무를 원래 하고 있는데, 맞죠?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이제 내 차 타고 가고 있었어요. 내 차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지금 회사를 출근 중이에요. 근데 거래처 사장님 만난 거,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 아시죠? 만난 겁니다. 거래처 사장님 만나면 여러분들 내 돈 가지고 일단 뭐 식사라도 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거래처 사장님한테 사장님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법인카드 좀 가지고 올게요. 한 2시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사장님과 거래가 단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 돈으로 거래처 사장님하고 식사하고, 맞죠? 그걸 제출해서 회사가 다시 이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과세하면 안 되죠. 내 돈 쓴 걸 회사로부터 받는 건데,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숙직료는 전액비과세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동그라미 2번의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자가운전 보조금. 이게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은 내 차를 타고 내 차 가지고 영업을 한 겁니다. 아시죠?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기름값 들지, 감가상각비 같은 거 들잖아요. 맞죠? 그거를 이제 회사한테 청구해가지고 회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 이해되세요? 요걸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 3가지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엔드 요건입니다. 5억 아니라. 자, 첫 번째, 자가운전이니까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 아시죠? 배우자 차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배우자랑 공동명의 차는 되는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배우자 차로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개정이 돼서 본인 차가 아니라 본인이 임차한 차량도 괜찮아요. 그렇죠? 렌트 리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괜찮고. 그거를요, 직접 운전해야 자가운전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출제를 최근에 했었냐면요, 진짜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내더라고요.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5인승 2000cc 차량. 딱 봐도 여러분들이 국가가치수에서 배우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잖아요. 실제 최근에 냈던 문제예요.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 업무 수행이라고 했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면 업무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니까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업무 수행 안 하네. 이거 과세다. 라고 해서 지읒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비형업용 소형수용차는 부가가치세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세는 비형업용 소형수용차 개념이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막 부가가치세를 소득세 적용하시고 법인세 적용하시고 망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업무 수행에 이용한다. 업무 수행에 쓰는 거죠, 소득세는. 아셨죠? 그런 거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실제 나중에 푸실 겁니다. 아시죠? 조심.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일단 회사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회사가 종업원이 자가운전 보조금을 자가운전을 하게 되면 이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얼마를 준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에 따라서 받아야 돼요. 정산받아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그 기준이 없는 상태로 출장에 소요된 여비를 곧바로 받으면 과세면 아시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내요. 뭐냐면 여기 안 줘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는다를 안 주고요. 얘를 어떻게 주냐면 실제 여비는 받지 않고 있다라고 실제 여비 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다라는 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실제 여비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기준에 따르지 않고 회사 그냥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암묵적인 룰이에요. 아셨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받는다 이거 안 줘요. 알죠? 실제 여비 쪽만 줍니다. 실제 여비를 안 받으면 그냥 기준에 따라서 받는 거고요. 알죠? 실제 여비를 받는다라고 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산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넘어갈게요. 10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외우셔야 돼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많이 나왔던 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서 동그라미 5번도 많이 냈어요. 연구보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 교수님 있죠. 대학교 교수님 연구를 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그 교수실은 주로 이제 포커 치고 계시어요. 연구를 하신대요. 하시겠지? 저도 모르게.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연구를 하시는 교수도 있죠. 실제로 있어요. 그분이 좀 많이 노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랬지. 제가 한 교수님 봤으니까. 그래서 교사 또는 그 연구소 직원분들 있죠. 그분들 가끔씩 본인 돈으로 그 연구와 관련된 뭐 시약 뭔지 아시죠? 실험 도구 같은 거, 그렇죠? 실험 도구를 본인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로부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연구소 직원도 뭐 시약 같은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약 연구하려면, 네, 그분들은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시험을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색깔 넣어놨어요. 예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국외근로소득은요, 우리 실기에서는 세무임금은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여기 입력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비과세예요. 월 100만원 비과세. 한 달에 월에 100만원 비과세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좀 빡신 분들이시죠. 외국인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원양어선은 아시죠? 참치? 그 얘기하는 거고, 외항선박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배, 선박, 항자가 항행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월에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아시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그 참치 잡으시는 분들 그 비과세가 좀 많이 되시기 때문에 수당 많이 받죠. 한 1억 2억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그거 하라고 하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빡친가 봐요, 많이. 칼루빈도 가고. 저기 왜냐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많으니까 선장이 잘못 굴렸다가는 이제 털로 주시고. 이게 안 돼요. 무섭다고요. 됐고요. 상관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왜 나의 생산직 근로자 좀 중요해요. 그 금액이 좀 나와요. 금액이. 이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과 근로수당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여기 있거든요. 연장 근로수당은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가 정상 근로 시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맞죠?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근무하시면 그 기간 내에 근무하는 건 1.5배의 수당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럼 우리가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오후 10시 이후에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시면 그때는 2배를 더 받습니다. 2배를.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휴일 근로수당 뭔지 아시겠죠? 휴일에 근무하는 거. 이 수당을 우리가 초과 근로수당이라고 불러요. 알죠? 이 초과 근로수당은 생산직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직은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영업 사무직 직원 김민국 씨는 이렇게 줘요. 그 말은 생산직이 아니다를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어떤 업종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생산직인지 아닌지. 그리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서민 생산직만 돼. 돈 많이 못 버시는 생산직만 합니다. 분명히 외우셔야 돼요. 진짜요.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출연돼 있거든요. 그래서 월 정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월마다 다달이 받는 거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직전 과세 기간에 총급여, 연봉 같은 거죠?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수당만 비과세입니다. 나머지는 과세예요. 아셨죠? 함께 하시고 최근 냈으니까 비과세는 1년에 240만 원 한도인데 뭐 여기까지 외우시지 마세요. 힘드니까. 머리 아프죠 많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이 내 사대보험료 대신해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야 될 사대보험료 받내는 건 여러분 혜택 보신 거 아니잖아요. 원래 법에 따라서 내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셔야 될 사대보험도 회사가 대신해 줬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회사 부담분 걸 회사가 내면 여러분 혜택 본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실 것까지 회사가 대신해 줬대요. 그건 여러분 혜택 본 거죠. 통상의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 뜻이고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출산 및 자녀 보육 관련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실기 때 많이 내거든요. 뭐냐면 일단 여기 출산 또는 6세 이하 외우셔요. 6세 나이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보육수당 있죠, 여러분. 육아수당. 그 육아수당은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0만 원까지.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중복 가능해요. 나도 되고 배우자도 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대신에 1인당 금액은 아니라 총 금액이죠. 4명이든 2명이든 10만 원까지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비과세는 말 그대로 이 직무 관련 보상금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줘요. 아시죠? 그럼 요거와 관련된 문제 좀 풀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요. 일단 713페이지. 자, 교재 713페이지. 자, 교재 713. 네, 12번입니다. 교재 713페이지의 12번. 이론이 우리가 배웠던 실기와 관련돼서 배웠던 이론에서 나오면 진짜 고마운 시험이 진짜로. 다른 데서 나오면 짜증나지만. 자, 713페이지의 12번. 자, 볼게요. 자,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래요. 맞나요? 맞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대인데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며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랍니다. 맞아요? 맞죠? 아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출산 보육수당과 관련해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틀렸죠? 10만원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나요. 가뜩이나 실기도 이럴 거 많은데.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직무 관련 보상금은 1년에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비과세는 끝났고요. 여기는 아직 보지 마시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좀 여러분들 또 실기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잠시 보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하고 요거를 하죠. 요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위쪽만. 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자, 이 수입 시기는 뭐냐면 우리가 회계로 따지면 수익의 인지 시기입니다. 어느 년도의 수익으로 볼 거냐. 회계는 우리가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니까 어느 년도의 수익이냐가 중요하지만 여긴 세법이에요. 어느 년도의 세금으로 때려버릴 거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그게 수입 시기다.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거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뭐냐면 자, 제가 7월 달에 일을 해서요. 8월 달에 월급을 받는데요. 그럼 7월 달이 수입 시기일 수도 있고 8월 달이 수입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냐면 여기에 근로 제공한 날입니다. 7월 달이라는 거예요, 8월 달이라는 거예요. 7월 달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험에 7월 달에 월급을 8월 달에 준다라고 하면 수입 시기는 7월 달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8월 달 넣으시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럼 점수를 아예 안 줘요. 입력 자체를 8월 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잉여금 처분 상여는 주총에서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상여금 얼마 줄지 이미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받는 날이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주주총회. 시험에서는 주주총회이라고 친절하게 안 줍니다. 잉여금 처분 결의라고 줄 거예요. 우리가 주총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그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단기연도죠. 단기연도. 당해연도의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은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행사한 이득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시험에 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볼게요. 교재. 여기서 나오면 진짜 괜찮아요.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얘가 어디갔지? 있었는데 일단 704 교재 704페이지 가보실래요? 교재 704 자, 교재 704페이지에 15번이에요. 15번. 교재 704페이지 15번. 자, 읽어볼게요. 15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수입 시기. 자, 동그라미 1번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래요.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식 매수 선택권은 법인에서 퇴사한 날이래요. 행사 날이죠, 여러분들. 맞죠? 저 1,000원 행사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이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 맞죠? 자, 동그라미 4번 인정상여 근로를 제공한 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됐고 이 아래 건 나중에 할게요. 자, 이제는 실기 할 건데 당연히 실기 하실 때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보시죠. 자,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메뉴 보니까 사원 등록이라고 있죠.
말 그대로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사원이 입사를 하면 사원을 일단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네, 그 절차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래처 등록하듯이 해당 사원을 등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기본 사항입니다. 기본 사항. 자, 그럼 여기다가 사원 등록번호랑 그 사원의 이름, 주민번호 다 줄 거예요. 열심히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제가 설명드릴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챙기실 건 대략 한 4가지예요. 여기 기본 사항에서는요. 첫 번째가 입사 일자예요. 우리 회사에 언제 입사했는지 이거 안 줄 거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사 연월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요. 우리가 여기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잘 되어 있어요. 내국인이겠죠, 뭐. 그죠? 외국인 안 주는 시험에. 그다음 대한민국이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 국외 근로 제공은 우리 시험에 여태까지 한 번도 외국에서 근무한 애를 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국외 근로 제공이 부. 요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건드리실 거 없는데 여기 생산직등 여부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생산직등이 원칙적으로 아니다라고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문제를 보시고 뭐 생산직이 아니다라는 힌트를 좀 여기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생산직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클릭하면 뜨거든요. 여부가 여로 돌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아까 했던 초과근로 여러 비과세 생산직 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럼 당연히 생산직이 아니면 연장근로 비과세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부가 맞아요. 맞죠? 하지만 생산직이 맞다면 이제 연장근로 비과세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월정이 얼마 되잖아요. 거의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맞다면 1번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체크하시기 여기 퇴사일자. 혹시 여러분 연말정산이 뭔지 아세요? 연말정산?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가족이라든지 다 알려줘야 돼요. 회사 경리과 직원분들한테. 그럼 하면은 직원들이 여러분들 부양가족을 다 등록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실 때마다 원천인수를 하죠. 하는 거 대략적으로 원천인수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급여가 얼마면 다 표들이 있어요. 원천인수하는 표, 간이세표라고 해가지고요. 그거는 대략적으로 뜯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랬다가 이제 다음 연도 2월 달에 다시 전년도 1월부터 12월 달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거를 연말정산 한다고 합니다. 알죠?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뒤가 살 거고. 근데 우리가 다음 연도 2월 달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하거든요. 근데 중도에 퇴사한 사람은 중도 퇴사하는 달에 급여 줄 때 연말정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라도 세무이금은 중도에 우리 회사를 퇴사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반드시 퇴사 일자를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입력 안 하시면 일단 점수를 까요. 부분 점수는 있지만 일단 까고 시작합니다. 아셨죠? 시험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퇴사 일자를 가셔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또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이제 급여 자료 입력. 자, 이제 회사가 사원을 등록을 했어요. 사원을 등록하면 이제 월급을 해마다 줄 거 아니에요. 매달. 그랬을 때 회사가 이게 과세가 되는 소득인지 비과세가 되는 소득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입력하는 메뉴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귀속연월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수입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시기. 어느 연도에 귀속시킬 거냐? 그래서 수입시기고 근로를 제공한 달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는 지급 연월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당의 지급일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급여를 8월 10일 날 준다. 라고 여기에는 8월 10일 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자,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뭐냐면 여기 수당 문제라는 문제입니다. 수당 문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가 수당 등록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 외에 각종 수당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수당만 주는 게 아니라 급여 수당 같은 걸 줄 때 까고 주죠. 여러분. 사대보험이나 소득세나 아니면 뭐 다른 애들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주차하시면 월급을 까는 회사도 많아요. 여러분 진짜. 주차비를 여러분들이 내는 벌어들이는 급여에서 까는 회사도 은근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메뉴고 여기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요 수당 문제를 어떻게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자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씩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수당 등록부터 해보겠습니다. 수당 등록.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됐죠? 자, 첫 번째 여기 과세 구분 있죠? 얘도 클릭을 하시면 1번이 과세고 2번이 부과세입니다. 그 수당을 줄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럼 그 수당이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아까의 그 이론을 여러분들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수당명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세 부분을 과세로 세팅하셨죠? 그러면 그 수당을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타이핑 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수당을 비과세로 세팅을 하셨다 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요 세 개 있잖아요, 이 세 개. 이 세 개는 여기 갑자기 뭔지 몰라 한도라는 게 있죠? 맞죠?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수당은 한도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F2번 여기 수당명에 직접 누르셔야 됩니다. 그냥 키보드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접 F2번을 클릭해서 수당명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떠요. F2번 뜨시면 이렇게 비과세 코드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넣은 건 아까 했던 월 10만 원 6세 이하 육아수당 있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몇 글자 치시면 이렇게 육아와 관련된 비과세 되는 급여가 나와요. 여기에서 월 10만 원 읽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그럼 내가 이게 과세가 되는 급여인지 과세가 되는 수당인지 비과세가 되는 수당인지 헷갈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헷갈리시면 여러분들이 비과세 코드 도움에 입력을 해보셔가지고 없으면 그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건 비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정액 할게요. 자, 여러분들 월정액은 말 그대로요. 다달이 받는 거니 아니면 어쩌다 받는 거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월정액에 정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정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정기는 정기적으로 받는다 그 뜻이고요. 다달이 받는다 그 뜻이고 부정기는 여기 있죠. 부정기, 상여를 상여는 정기적으로 안 받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부정기는 월마다 다달이 받는 거 아닐 됩니다. 시험에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실 게 이 월정액에 대해서 시험에서 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걸 월정액으로 받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출제하면 얘를 다 월정액으로 돌리셔야 돼요. 체크하셔가지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그냥 세팅되어 있는 대로 내버려두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거 공부 확인하세요. 그렇죠? 그 문구를 확인을 안 하시게 되면 이건 너무 쉬운 건데 틀려버리게 돼요. 좋은 점수 주긴 하지만. 아셨죠? 거기서 문제에서 뭐 월정액은 어떻게 한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때 건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통상이익은 필요 없고 우리 시험에서. 자, 얘 사용 여부도 시험에 줘요. 어떻게 주냐면 사용 어디였어?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서 사용하는 수당,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허한다 이렇게 줘요. 이거 거의 줄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문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수당이면 사용하지 않겠다로 체크하세요 그 뜻이 돼요. 이해되세요?
아셨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물음에서 이거 세팅 잘못하시면 점수 까버려요. 그렇죠? 이런 거에서 여러분 점수 까면 안 되죠. 맞죠? 이거는 실력 여부가 아니고 사용 여부만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애들은 삭제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팅 안 된 애들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애들은 삭제가 불가능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본급부터 월차수당 다 과세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삭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비과세가 되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있죠. 얘네들은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비과세 요건이 있었죠. 맞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식사를 준대요. 근데 식대도 준대요. 그럼 이 식대는 과세죠. 그럼 이 식대는 과세인데, 그럼 얘는 비과세로 세팅이 돼 있죠. 어디 있냐? 여기 비과세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과세로 돌리면 되잖아요. 여기는 과세 비과세를 세팅을 못해요. 맞죠? 클릭도 안 돼요, 여기. 아시죠?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냐. 잘 보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항목은 삭제 내지는 과세 비과 세팅이 안 됩니다. 안 건드려져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애들 어떻게 건드냐면 이렇게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해당이 되는데 세팅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사용력을 이렇게 부로 돌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에 과세가 되는 해당 수단을 직접 등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애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애들 못 건드려요. 그런 애들은 사용하지 않겠다 돌려버리시고 과세가 되는 수단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할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자가운전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데 30만 원 받는데요. 아시죠? 얼마는 과세가 돼요? 10만 원은 과세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니까 여기에 과세가 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또 별도로 해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하잖아요. 만족을 하면 한도 여부를 떠나서 그냥 다 비과세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과세랑 비과세를 같이가 나눠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비과세 요건 만족하면 한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비과세로 세팅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고요. 마지막 이제 공제등록 요거하고 실비하죠. 자, 이제 공제등록은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어. 국민연금부터 고용보험 4대 보험이죠. 그리고 학자금 상환은 학자금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월급에서 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에 여기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여기다 설정하는 거 아닙니다. 공제등록에서요. 이건 좀 단수 남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여기에서 별도로 세팅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좀 암기해 두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시험에서 추가되는 공제 항목은 직접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코드는 알아서 부여해 줍니다, 컴퓨터가. 아시죠? 코드를 건드실 필요 없어요.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제소득 유형에서 F2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코드가 떠요. 알죠? 공제등록은 여기에서 시험에서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로 한다고 줄 겁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끝. 마지막 자, 원천징수 이행상 하시고서 요거하고 이제 벌써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죠? 기억나시는 40분 했나? 50분?
이거 하고 좀 쉴게요. 마지막 실기하면서 좀 끝내죠. 알죠? 그게 낫겠죠, 여러분들? 깔끔하게 보시면, 자,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해보면은요, 회사가 이제 급여를 줬어요. 급여를 주면 당연히 이제 원천징수 한 거 있겠죠. 그럼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갖다 낼 때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함께 갖다 내야 돼요. 그죠? 여기인데, 자, 그럼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가시면 이 귀속기간 있죠. 귀속기간 아까 했던 근로를 제공한 달, 7월 달에 급여를 8월 달에 주면 여기 7월 달 넣으시는 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걸 8월 달에 주면 여기 8월 달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회사가 여러분들 신청, 우리가 이럴 수 있겠죠. 회사가 만약에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을 금액 있죠. 회사가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데 회사가 안 돌려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을 게 한 100만 원 된대요. 100만 원. 아셨죠? 회사가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한 100만 원 되는데 그 100만 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저 나중에 내 세금 있으면 퉁칠게요.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원천징수할 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내야죠. 내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만큼은 연말정산 때 그냥 환급 신청 안 한 거예요. 세무국세청에 돌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그러면 못 돌려받은 100만 원하고 지금 원천징수 30만 원 퉁쳐가지고 대신 70만 원 또 이월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월 미환급세액 있죠. 시험에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우리 시험은 단순하게 12번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22년 4월달 시험부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전자신고 문제를 냅니다. 전자신고. 외우셔야 돼요. 할게요. 뭐냐면, 자, 우리 시험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전자신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아시죠? 출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를 마감 기능을 클릭하시면 돼요. 마감을 클릭을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마감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이제 전자신고라는 메뉴를 가요. 전자신고라는 메뉴를 가서 요거 납세자 자진신고 돌리셔야 돼요. 우리가 직접 전자신고 교육용 프로그램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납세자 자진신고 클릭 하시고 지급기간이니까 소득 주는 달 되겠죠. 거기를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달. 네, 되셨어요. 이거 2점으로 내 2점으로 냅니다.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뭔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제작 버튼을 세 번째 누르시는 거예요. 제작 누르시고 여기 제작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홈택스에서 불러올 자료를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여기 비밀번호 줄 겁니다. 시험에서 비밀번호 몇 번으로 하세요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비밀번호 넣으시고 똑같은 비밀번호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 교육용 홈택스 가는 거예요. 진짜 홈택스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 이거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드릴게요. 이거 안 넣어놨네? 왜 안 넣어놨지? 어디 갔어 이거? 못 넣었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는요 35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여러분 10분 쉬시죠.